아버님, 그 그림 당장 내다 버리세요. 썩은 내 진동하고 곰팡이만 쓴단 말이에요. 며느리 녀석의 찢어지는 고성이 80평생 고용했던 제 집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녀석의 손에 들려있는 건 제 분신이자 먼저 간 아내의 혼이 담긴 아직 유화물감이 채 바르지도 않은 축축한 캔버스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붓이 파르르 떨리면서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지요. 그 작은 소리가 제 귓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눈앞이 순간 하얘지면서 아찔해지더군요. 평생을 버텨온 내 인생이, 내 예술이, 내 사랑이 전부 다 저렇게 한순간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짐짝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서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캔버스를 쓰레기라도 되는 양 두 손가락으로 집어든 며느리의 악다구니 쓰는 얼굴과 그 뒤편에서 이쪽과 저쪽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녀석의 비겁한 얼굴만 번갈아 보일 뿐이었어요. 네, 제 인생의 가장 지독하고 시린 겨울은 바로 그 순간 제 핏붙인 아들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오늘 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용을 일부 변형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그 그림 당장 내다 버리세요. 썩은 내 진동하고 곰팡이만 쓴단 말이에요. 며느리 녀석의 찢어지는 고성이 80평생 고요했던 제 집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녀석의 손에 들려있는 건 제 분신이자 먼저 간 아내의 혼이 담긴 아직 유화물감이 채 마르지도 않은 축축한 캔버스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붓이 파르르 떨리면서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지요. 그 작은 소리가 제 귓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눈앞이 순간 하얘지면서 아찔해지더군요. 평생을 버텨온 내 인생이, 내 예술이, 내 사랑이 전부 다 저렇게 한순간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짐짝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서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캔버스를 쓰레기라도 되는 양 두 손가락으로 집어든 며느리의 악다구니 쓰는 얼굴과 그 뒤편에서 이쪽과 저쪽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녀석의 비겁한 얼굴만 번갈아 보일 뿐이었어요. 네, 제 인생의 가장 지독하고 시린 겨울은 바로 그 순간 제 핏붙인 아들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오늘 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용을 일부 변형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인환, 올해로 82입니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인왕산 자락 아래 오래된 이 붉은 벽돌집에서 평생을 살았지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융자를 얻어 마련한 우리 부부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집입니다. 지금은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지키고 있어요. 꼭 5년 전 제 아내는 평생 앓던 신부전증으로 제 곁을 떠나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거대한 관처럼 텅 비어버렸어요. 아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실,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쌓이는 찻잔, 아내의 체온이 사라진 침대.
집안 모든 물건이 아내의 부재를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일주일에 한두 번 들르긴 하지만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온기 대신 어색한 침묵과 소독약 냄새만 남기곤 했죠. 아버님, 소파에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 먼지 날려요. 아버님, 약은 제때 챙겨 드셨어요? 그들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 다른 하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게이트볼을 치는 것이었죠. 저는 평생 중학교 미술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분필가루 날리는 교실에서 제 청춘을 다 보냈지요. 정년 퇴직 후에는 온전히 제 그림에만 몰두했어요. 사람들은 저더러 고독한 예술가라고들 하더군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덧칠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달랬으니까요. 제 그림은 사실적이기보다는 제 감정을 담은 추상화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검푸른 색으로, 아내와의 행복했던 추억은 따뜻한 노란색으로 캔버스 위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건 오롯이 저와 하늘에 있는 아내와의 대화였으니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하곤 했거든요. 여보, 당신 그림은 꼭 당신 마음 같아요. 나는 당신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 이제는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캔버스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한 눈을 비비며 혈압약부터 챙겨 먹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통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별로 알록달록한 약들이 들어있었죠. 그걸 하나 떼어 입에 털어넣고 미지근한 물로 삼키는 것으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식은 밥에 찬물을 말아 며느리가 갖다 놓고 간 짜디짠 김치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그저 살기 위해 억지로 숟가락을 들 뿐입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화실로 꾸며놓은 작은 방으로 향했죠. 낡은 나무 문을 열면 익숙한 냄새가 저를 반깁니다. 코를 톡 쏘는 테레빈류 냄새, 캔버스의 마 냄새, 꾸덕하게 굳어가는 유화물감 냄새, 그 냄새들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 방에서만큼은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붓을 들면 아내가 바로 옆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면 저는 무릎이 해진 낡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게이트볼장으로 향합니다.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골목길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제 흰머리를 흩날립니다. 청운공원에 있는 작은 게이트볼장은 제게 유일한 사교회장이었어요. 저처럼 홀로 된 노인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소일거리 찾는 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죠. 어이, 박화백, 오늘 컨디션은 어때? 허리 또 쑤시나? 저 만치서 저를 발견한 김영감이 굵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김영감은 퇴직한 경찰 공무원인데 입은 걸걸해도 속은 깊은 친구입니다. 평생 범인 잡으러 다녔다더니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눈이 매서운 양반이죠. 허리야 뭐 내 나이에 안 쑤시면 그게 이상한 거지. 자네 관절염 약은 효과 좀 보나? 지난번에 병원 갔더니 의사가 뭐라던가.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지병을 안부처럼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놈들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약 잘 먹고 운동 꾸준히 하라고. 그놈의 약값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야. 김영감은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파스 한 장을 꺼내 제 허리에 붙여주곤 했습니다. 그 싸한 파스 냄새가 제법 위로가 되었어요. 게이트볼 스틱을 잡고 푸른 인조잔디 위에 서면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딸깍하고 플라스틱 공이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 친구들의 응원과 야유 소리가 제게는 활력이었습니다. 아이고, 박화백, 오늘따라 샷이 영시원찮네. 며느리가 또 속썩이나. 최 여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떡집을 하며 자식 셋을 키워낸 억척스럽지만 정 많은 분이었죠.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최 여사의 말에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죠. 맞아요. 그날 아침에도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며느리 녀석은 용건만 간단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안부 인사 같은 건 없어요. 늘 본론부터 시작하죠. 아버님,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붙이셨네요. 저희도 민준 아빠 월급날 맞춰서 카드값 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돈, 돈, 돈. 그놈의 돈 얘기. 자식에게 매달 생활비를 타 쓰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나오는 내 연금 쪽에서 당신들 살림에 보태주는 걸 가지고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제 연금 통장은 아들 녀석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에서 자기들 생활비를 먼저 떼어가고 남은 돈을 제게 보내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굴더군요. 스틱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에잇! 하고 힘껏 친 공은 감정이 실려서 그런지 엉뚱한 방향으로 대글대글 굴러가 버렸죠. 저런 마음에 화가 많구만. 그러다 혈압 오르겠네 박화백. 김영감이 혀를 차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 따뜻하고 투박한 손길에 울컥 하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건 피부치 자식이 아니라 이렇게 남보다 못한 늙은 친구들 뿐이구나 싶어 서글퍼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려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군요. 삑삑삑삑. 꼭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오는 사람처럼 거칠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들어오자마자 인사는커녕 대뜸 냉장고부터 열어 젖히더군요. 어머님, 이걸 아직도 안 버리셨어요?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모르세요? 며느리는 제가 아껴 먹던 갈치속젓통을 꺼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담가준 마지막 남은 젓갈이었습니다. 그걸 밥에 얹어 먹을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서 조금씩 아껴 먹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얘야, 그건 짭짤하게 삭힌 거라 괜찮다. 원래 젓갈은 오래 두고 먹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녀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런 거 드시다가 식중독이라도 걸리시면 저만 고생이에요.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녀석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젓갈통 뚜껑을 열어 싱크대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빈 통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저 옆에서 에이 엄마 그냥 둬.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말리는 신용만 할 뿐이었죠.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네 아비가 알아서 할 일을 네 마누라가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넌 구경만 하고 있느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꾹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화실로 꾸며놓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정말 환기도 안 시키세요?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그리고 이 물감이니 캔버스니 이런 거 다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돈도 없으시면서. 며느리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도 없으시면서. 그 말이 제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제 연금으로 제 취미생활하는 것까지 저렇게 간섭받아야 하나 싶어 기가 막혔죠. 아내 죽고 나서 저 그림 그리는 낙이라도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진작에 따라 죽었을 겁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사는데 그게 뭐 그리 문제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버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민준 씨, 당신도 뭐라 말 좀 해봐요. 아버님 저러시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며느리는 금세 눈꼬리를 지켜뜨고 아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푹 쉬며 제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집사람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림도 좀 줄이시고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 물감 냄새가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집에서 저는 제 의견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그저 자식들에게 걱정만 끼치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며느리가 버린 빈 젓갈통을 쓰레기 봉투에서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냄새가, 아내의 시간이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다음 달부터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주말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버님 통장 관리해드리면 어떨까요? 연금 들어오는 통장이랑 카드요. 저희가 매달 용돈 드릴 테니 그게 아버님도 편하고 저희도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나쁜 놈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말이 좋아 관리지. 사실상 제 경제권을 몽땅 빼앗아 가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제 손발을 묶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었죠. 싫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가 옆에서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더군요. 아버님,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버님 돈 떼먹기라도 한대요? 다 아버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데 돈 쓰시고 나중에 병원비는 어떡하시려고요? 쓸데없는데. 며느리에게 제 그림은, 제 인생 그 자체인 그림은 그저 쓸데없는 돈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삶이, 내 자존심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는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도 있고 아직은 괜찮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너희가 왜 이래라 저래라야. 아버님은 꼭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더라.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다 아버님 걱정돼서 그런 건데 나중에 돈 없다고 저희한테 손 벌리지나 마세요. 며느리와의 실랑이는 결국 아들이 제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통장과 카드, 도장을 챙겨나가는 며느리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며 저는 깊은 무력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에게 매달 용돈을 타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것도 고작 30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화방에 가서 물감 몇 개, 캔버스 하나만 사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돈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물감 하나를 살 때도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망설여야 했습니다. 돈줄이 막히니 그림 그리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물감 하나를 사려 해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아버님, 지난달에 사신 물감 아직 다 쓰지도 않으셨잖아요. 뭘 또 사세요? 그냥 있는 걸로 그리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창작의 욕구는 산산조각 나곤 했습니다. 자연히 게이트 볼장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자니 온갖 우울한 생각들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이트 볼장에 못 보던 젊은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죠. 자신을 선우라고 소개한 청년은 근처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돕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샷이 정말 좋으시네요. 자세가 아주 정석이세요. 선우는 싹싹하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젊은이의 접근에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야 말이죠.
하지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주고 무거운 장비를 대신 들어주는 청년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더군요. 그날 이후 선우는 자주 게이트 볼장에 들렀습니다. 어르신들 드시라며 시원한 바카스를 한 상자 사오기도 하고 무거운 장비도 날라주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저를 잘 따랐어요. 제가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으면 어느새 다가와 옆에 앉아 제 말벗이 되어 주었죠. 어르신,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어느 날 선우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힘든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죠. 선우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꾹꾹 눌러왔던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식들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선우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건넸죠. 어르신, 혹시 그림 그리신 거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저 사실 대학에서 동양화 전공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그림을, 그것도 그림을 아는 젊은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니. 어쩌면 이 아이는 내 그림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망설임 끝에 선우를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전공자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에 가심이 떨리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캔버스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담은 그림,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담은 그림,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절망을 담은 그림까지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그림들이었죠. 선우는 제 그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낮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건 그냥 취미로 그린 수준이 아니에요. 특히 이 색감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푸른색에서는 깊은 슬픔이 느껴지고 이 노란색에서는 따뜻한 행복이 느껴져요. 선우의 칭찬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삶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우는 제 그림에 사용된 기법에 대해 묻기도 하고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의 온기가 도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제가 선우를 대문 앞까지 배웅해주며 다음을 기약하던 바로 그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던 며느리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며느리는 잔뜩 경계하는 눈초리로 선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더니 선우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마자 저를 다그쳤습니다. 아버님, 저 젊은 놈은 누구예요? 뭘 하는 놈인데 집에까지 들락거려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게이트 볼장에서 만난 청년이다. 그림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내 그림 좀 보여줬다. 그림이요? 아버님, 순진하게 사람 믿지 마세요. 요즘 저렇게 어르신들한테 싹싹하게 굴면서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홀라당 넘어가서 집문서라도 갖다 바치시려고요? 며느리의 입에서는 차마 담지 못할 억측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위안이었던 선우와의 만남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사기의 전초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아들을 낳아 길러준 애비가 아니라 판단력 그린 골칫덩어리 늙은이로만 보는 걸까? 깊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며느리의 그 눈빛이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은 그날 이후 병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제가 선우와 전화통화라도 할라 치면 어느새 옆에 와서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들었죠.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는 제 방을 멋대로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장롱 위에 올려둔 작은 비단 상자 못 보셨어요? 제 결혼 반지요. 어느 주말 며느리가 다급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은 듯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상자 말하는 거냐?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아버님은 정말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와서 분명히 장롱 위에 올려뒀는데. 민준 씨, 빨리 와봐. 어머니 유품 반지가 없어졌어. 며느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안방에서 TV를 보던 아들이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뭐? 엄마 유품 반지가 없어졌다고? 아들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반지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며느리 손에 직접 끼워주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하고 말했던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제가 범인이라도 되는 양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젊은 사람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림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덥석 주신 거 아니냐고요. 뭐? 내가 그걸 왜 줘? 네가 어떻게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해? 그런 반지가 어디 갔겠어요?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라고는 그 총각밖에 없잖아요.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며느리의 막무가내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안 그랬다는데 왜 자꾸 사람을 도둑놈으로 몰아? 그럼 증명해보세요. 그 총각 불러서 몸수색이라도 해볼까요? 떳떳하면 못할 거 없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엉망이 된 거실 소파 밑을 청소기로 밀던 아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네! 반지가 든 비단 상자는 소파 밑 깊숙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지난주에 소파에 앉아 반지를 빼놓았다가 깜빡 잊고 소파 틈으로 떨군 것이었죠. 진실이 밝혀졌지만 며느리는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여기 있었네. 아버님도 참 미리 좀 꼼꼼히 찾아봐 주시지 라며 대래 제게 핀잔을 주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 비친 저는 제 아내의 유품을 훔쳐다 남에게 갖다 바칠 수도 있는 그런 치매 걸린 노인네였던 겁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반지 사건 이후 아들 내외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집을 팔자는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주말 저녁 거실에 저를 앉혀놓고 아들 민준이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집도 이제 너무 낡았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계단도 많아서 무릎에도 안 좋고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작은 빌라 하나 얻어드릴게요.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저희가 자주 들여다보기도 편하고요. 아니면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던데. 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그게 저희도 좋고 아버님도 좋으신 길이에요. 이 집은 제게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르며 평생의 추억을 쌓아온 곳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들 녀석의 키를 재던 눈금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마당 감나무는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묘목이 저렇게 자란 것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내의 손때와 숨결이 묻어 있었죠. 그런 집을 팔고 낯선 빌라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라니요. 그건 제게 살아있는 죄로 관에 들어가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싫다. 나는 이 집에서 살다가 죽을 거다. 제 완강한 반대에 며느리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저희 생각은 안 해주세요? 저희도 아버님 모시는 거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아버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요? 이 큰 집 청소는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해요? 제가 아버님 전용 파출부예요.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 좀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의 마지막 보루,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 집까지 내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이제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저는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 한 통 없더군요. 괘씸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제 공간을 침해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해방감마저 느껴졌죠. 저는 다시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며느리가 앗아갔던 통장과 카드를 되찾을 방법은 없었기에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30만 원의 용돈을 쪼개고 쪼개서 싼 재료들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밥값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선우가 가끔 찾아와 제 말벗이 되어 주었죠. 그 아이는 제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고는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그림은 정말 어르신의 외로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희미한 희망 같은 것도 보여요. 선우는 제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저는 더 이상 무가치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박인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화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자식들과의 단절이 길어지자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캄캄한 밤이 되면 뼛속까지 시린 고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며느리도 악한 아이는 아닌데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겠지.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혈압이 다시 오르는지 머리가 찌끈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덧 아내의 5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좋아하던 잡채 재료와 쇠고기를 샀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서툰 솜씨로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어도 제 어미의 제사에는 오겠지 하고요.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놓고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들 내외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차려놓은 제사상은 덩그러니 식어갔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서 술잔을 올렸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곱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저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당신이 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해줄 텐데. 보고 싶어, 여보. 정말 너무 보고 싶어. 한참을 엎드려 울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늦게라도 오려나 보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 기일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못 가요. 지영이가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몸져 누웠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그 집에 버티고 계시는 한 저희는 안 들어갈 겁니다.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죠. 그리고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그렇게 아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겁니다. 쿵!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린 겁니다. 제게서 집을 빼앗고 저를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이 저를 가엾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변호사라는 사람에게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식 명의로 된 집이니 아버지는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이었죠.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했던 제게 아들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은 죽음과도 같은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제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죽고 나서 상속세 문제도 있고 어차피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니 미리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해 주었죠. 설마 제 아들이 그 칼로 제 등을 찍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웃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게이트 볼장에도 나가지 않았죠. 김영감에게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차마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화백, 왜 통 안 보여? 어디 아픈가? 걱정스러운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그저 몸이 좀 안 좋네 하고 둘러대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텅 빈 집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차라리 아내 따라 일찍 가는 건데 하는 부질없는 생각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자식에게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며칠째 두문불출하자 걱정이 된 선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선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헬쑥하게 마르고 덥수룩해진 제 몰골을 보더니 선우는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는 차마 자식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제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은 듯 했습니다. 집안의 스산한 공기와 제 절망적인 눈빛을 보고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것이겠죠. 어르신,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나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억지로 눌러왔던 서름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선우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선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함께 분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아버님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무료 법률 상담도 해주는 좋은 분이에요.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봐요. 선우는 곧바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우리는 다음 날 바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한창 듣더니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의만 아들에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제가 평생 거주하며 재산세를 내는 등 소유권의 행사해 왔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거였죠. 또한 아들이 부모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력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 집만은 지켜내야 한다. 저는 선우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상대로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저는 조용히 화실로 들어갔습니다.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내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아내, 우리가 처음 만났던 20살 꽃다운 시절의 아내를요. 낡은 흑백 사진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기억과 상상을 더듬어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었습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모양입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악을 쓰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한테 소송을 거시겠다고요? 이게 다 그 사기꾼 같은 젊은 놈이 시킨 짓이죠. 그놈한테 홀려서 이 집이라도 갖다 바치시려고요?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실에 걸려있는 아직 물감이 채 마르지도 않은 아내의 초상화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이 와중에도 그림 그릴 정신이 있으셨어요? 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나? 돈 내놓으라고. 이 집 팔아서 우리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제게 달려들어 벽에 걸린 아내의 초상화를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그림에 손대지 마. 이건 네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제 안에서 수십 년간 쌓여온 울분과 서름,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해서 산 이 집을 팔아 너희들 대출금을 갚으려고? 그리고 이 늙은 애비를 길바닥으로 내쫓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들 녀석은 난생 처음 보는 제 격한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네 애미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 이 불효 막심한 놈아. 네 애미가 죽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 그림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너희는 내 인생을, 내 애미와의 추억을 전부 다 썩은 내나는 쓰레기 취급했어. 제 절규에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내팽개쳐질 뻔했던 캔버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낡은 액자 뒷면을 막고 있던 합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죽기 몇 달 전 저 몰래 써놓은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힘겹게 써내려갔을 아내의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편지였죠. 아들은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눈물에 젖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네가 언젠가 읽게 될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이제 곧 내 아빠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내 아빠 혼자서 많이 외로울 거야. 고집 세고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란다. 특히 그림 그릴 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는 사람이니 아비의 그 열정만큼은 네가 꼭 지켜주렴. 이 집은 내 아빠의 평생이 담긴 곳이란다. 아빠의 그림과 우리의 추억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야.
혹시라도 아빠가 널 힘들게 할 때면, 아빠가 밉고 원망스러울 때면 이 편지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내 아빠를 부디 잘 부탁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 아들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를요. 아내의 초상화, 그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아내의 마지막 사랑이 얼어붙었던 우리 가족의 마음을 녹여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처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아파트 대출금 압박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마음의 병이 깊었다고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자식들의 힘든 사정은 헤아리려 하지 않고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 제 고집만 내세웠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은 오해와 갈등의 응어리가 그날 밤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변호사에게 연락해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도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퉁퉁 부은 눈으로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의 그림을, 아버님의 인생을 제가 함부로 재단하고 무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저는 말없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들 사는 게 팍팍해서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빠서 그랬던 것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길고 길었던 갈등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선우가 기쁜 소식을 들고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작가 초대전에 제가 그린 그림 몇 점을 몰래 출품했는데 심사위원들에게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청 갤러리에서 제 개인전을 열어주기로 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골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던 제게 개인전이라니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세상이 어르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르신 그림은 정말 최고라고요. 선우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누구보다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들은 휴가를 내고 낡은 액자를 전부 고급스러운 원목 액자로 교체해 주었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와 화실 청소를 도우며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아버님, 전시회 하시려면 체력이 중요해요. 제가 몸에 좋은 전복죽 끓여왔어요. 식사부터 하시고 하세요. 아버님, 이 그림 제목은 뭘로 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미소 어때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제 그림을 기름 냄새 나는 골칫덩어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그림의 첫 번째 애독자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죠. 게이트 볼장 친구들도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김 영감은 내가 자네는 언젠가 크게 될 줄 알았어, 박화백 이라며 제 등을 세게 내려치기도 했죠. 저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첫날이 되었습니다. 종로구청 갤러리에는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평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그림들이 하얀 벽에 걸려 환한 조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그림 앞에는 작가 박인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그림 앞에서 한참을 머물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거친 붓터치 좀 봐. 작가의 고뇌가 느껴지는 것 같아. 색감이 정말 따뜻하네요.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그림이에요. 제 그림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제 그림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친구들은 단체로 커다란 꽃다발을 사들고 와 박화백 만세를 외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며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는 이렇게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걸 모르고 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덕분입니다. 전시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 그림 몇 점은 꽤 비싼 값에 팔리기도 했죠. 저는 그림을 판 돈으로 아들 내외의 대출금을 조금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평생 한 번 써보는 게 소원이었던 최고급 유화물감 세트였죠.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30만 원에 쩔쩔매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게이트볼장에 나갑니다. 딸깍 경쾌한 공소리를 들으면 아직 내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 손에는 게이트볼 스틱만 들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붓이 들려있죠. 저는 게이트볼을 치는 친구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에 담긴 희로애락, 삶의 연륜을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어이, 박화백, 나 좀 멋지게 그려줘. 왕년에 내가 종로에서 한 인물 했잖아. 김영감의 너스레 모두가 박장대소를 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갑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는 다 같이 이마트 가서 장 봐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보쌈 해드릴게요. 녀석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시 대신 따스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어린 손주 녀석을 데리고 와서는 제게 그림을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떨리는 제 손을 잡고 작은 고사리 손으로 붓을 쥔 손주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저물어가는 황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가장 빛나는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제 평생을 바친 그림까지 쓰레기 취급을 당했을 때는 정말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좋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자식과의 갈등으로 혹은 세상의 편견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손주 녀석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제가 평생 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아이가 그리는 삐뚤삐뚤한 해와 구름, 알록달록한 나무들을 보며 저는 잊고 있던 순수함을 되찾곤 합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선이 제 낡은 화풍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볼 때마다 두 분이 아주 천생연분 화가시네요 라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아들 녀석은 퇴근길에 일부러 저희 집에 들러 제가 새로 그린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그림은 지난번보다 훨씬 힘이 넘치는데요? 라며 제법 전문가 행세를 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부산 해운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옆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 제잘거리는 손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원수처럼 미워했던 얼굴들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제 가족입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작은 스케치북에 담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은 아마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예술가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현역 화가 박인환입니다. 제 황금빛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인생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